지방에서 올라와 서울에서 자리 잡으신 부모님 때문에 어릴 적부터 서울에서 나고 자란 저는 집안의 유일한 외동딸로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랐습니다. 자수성가로 사업을 시작해 작은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는 아버지는 늘 열심히 일을 하셨고 노력하신 만큼 보상을 받으신 편이셨어요. 그렇게 사업을 하시던 아버지 덕분에 부족한 것 없이 풍족하게 누리며 자랐던 저는 다정하신 엄마와 딸바보 아버지 덕분에 고생이라고는 모르고 자랐죠. 그러다 엄마가 일찍 돌아가시고부터는 아버지 혼자 저를 키우셨어요. 엄마가 돌아가신 뒤로 아버지에게는 저밖에 없었습니다. 저한테도 아버지가 유일한 가족이었고 혼자서도 저를 잘 키우려고 노력하시는 아버지께 늘 감사하고 죄송했어요. 늘 일하느라 바쁘신 아버지셨지만 그런 아버지가 저 때문에 열심히 하신다는 걸 모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일 때문에 멀리 가셔도 저는 섭섭해하지 않고 아버지를 이해했죠. 그렇게 부모님이 둘러주신 울타리 안에서 걱정 근심 없이 자랐던 저는 나이를 먹어 어른이 되며 연애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를 저희 아버지만큼이나 아껴주고 사랑해주는 남편을 만났죠. 남편과 저는 모임에서 만났었는데 20대 시절 남편을 처음 만났을 때부터 저는 남편이 참 좋았어요. 겸손하고 착하고 수더분하고 주변 사람을 많이 챙기는 사람이었거든요. 그 마음에 반해 저희는 연애를 하게 됐고 그렇게 남편과 죽고 못 사는 연애 끝에 저는 남편과 결혼을 결심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남편과 저의 집안 환경이 너무 달랐는지 저희는 결혼 시작부터 쉽지 않았어요. 전문대 나와서 중소기업 다니던 남편은 집안 형편이 좋지 못했거든요. 시아버님이 남편 어린 시절 보증으로 전 재산을 날리시고 그 후로 내 집 하나 없이 전세 월세 전전하며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결혼하자는 제 말에 자기는 가진 것 없어서 저랑 결혼을 못한다고 말하던 남편이었죠. 나는 예지 너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할 거야. 돈도 없고 잘난 것도 없는 내가 그동안 널 만난 것만으로도 감지덕지지. 나 같은 게 감히 어떻게 너를 넘봐. 그러니까 예지 너는 나보다 더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해. 나는 너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없어. 그런데 그때 그 말을 듣고 제가 들었던 생각은 실망이 아니라 연민이었어요. 욕심을 부리면 저희 집에 부탁해서 결혼하자고 할 수 있을 텐데 부담 주기 싫고 저 고생시키기 싫다고 더 좋은 남자 만나라는 남편이 순수하고 안타깝게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제가 먼저 그런 사정은 상관없다고 결혼하자고 말했습니다. 저는 남자 여자를 떠나서 형편이 되는 사람이 집을 해오면 되는 거라 생각했거든요. 저희 아버지도 고등학교 나와서 자수성가하신 분이고 그래서 사위의 학벌이나 형편을 따지시는 분이 아니셨기에 사정을 설명하면 도와주실 거라 생각했거든요. 다행히 저희 아버지도 착하고 순박한 남편을 마음에 들어 하셨고 돈 걱정은 말고 결혼 준비하라며 저희 신혼집까지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아버지가 구해주신 집에 저희들이 모아서 혼수를 채워넣고 결혼을 해서 예쁘게 살아보자 생각했죠. 저에 비해 집안 형편도 여의치 않고 저보다 연봉도 낮은 남편이었지만 저는 예쁘게 잘 살겠다고 아버지께 약속하며 남편과 결혼을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 뒤로 딸려온 시댁 식구들이 제게 늘 짐이었어요. 사건의 발달은 집 문제였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신혼집을 얻어주신 걸 보고 시어머니가 무척이나 부러워하시더라고요. 자식 살 집을 왜 부러워하시는진 모르겠지만 말씀을 참 묘하게 하셨었죠. 아유, 우리 며느리는 부모 잘 만나서 이렇게 좋은 집에서 살고 참 부럽다. 우리 애들도 부모 잘 만났더라면 좋은 집 살아보고 걱정 없이 살았을 텐데. 월세 사시는 어머니가 저희 집을 오실 때마다 그런 말씀을 자주 하시더니 언젠가부터 남편마저 시부모님 집을 해드리고 싶다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아휴,
우리 부모님은 아직도 월세 사시는데 우리만 이렇게 좋은 집 살아서 너무 마음이 아프다. 내가 결혼 전에 더 열심히 살았어야 하는데. 그래서 우리 부모님 노후 걱정 없이 사실 수 있는 집 한 채 해드렸으면 얼마나 좋았겠어. 근데 나는 결혼 잘한 덕분에 이런 아파트 살고 내가 진짜 불효자인 것 같아. 그때는 남편을 사랑해서 그런지 저도 시부모님 사정이 안타까웠어요. 저야 저희 아버지 덕분에 금전적으로 어려움을 모르고 자랐지만 남편은 돈 없어서 가고 싶던 대학도 포기하고 전문대 들어가서 일찍이 취업해서 집안 가장 노릇하고 참 힘들게 자란 사람이었거든요. 시부모님은 늦은 나이에 일자리 구하기가 어려우신지 퇴사가 잦으셨고 결국 결혼 전까지는 남편이 시댁의 가장이나 다름없었어요. 그래서 모아둔 돈도 많지 않았고 저와 결혼까지는 사치라고 생각했겠죠. 그런 남편이 저와 결혼하면서 시부모님 걱정을 하는 게 이상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버지께 시댁 사정을 설명드렸어요. 사실 아버지도 저희 시댁 형편이 여의치 않은 걸 아시고 어떻게든 도와주고 싶어 하셨거든요. 안 그래도 전부터 도와드리면 좋겠다 생각하긴 했었는데 그 아빠가 세 주고 있는 아파트 하나 있잖아. 그거 곧 전세 만기되는데 어떻게 그 집에 사돈댁 지내시게 하면 되겠니? 전세 저렴하게 받으면 사돈댁도 부담 없으실 거고 괜찮을 것 같은데 말이야. 정말? 아빠가 그렇게 해주면 너무 고맙지. 시부모님도 좋아하실 거야. 마침 아버지가 가지고 계시던 아파트가 있었는데 만기가 다가와서 그 집 전세를 싸게 드리면 어떻겠냐 하시더라고요. 시세보다 훨씬 싸게 해드리면 시부모님도 부담이 덜하실 거고 그렇다고 저희 아버지가 사돈한테 계약 만기돼서 나가라고 하실 분도 아니셨으니 누가 봐도 이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시부모님을 그 집에서 지내시게 하다가 저희 힘으로 새 집이라도 얻어드리면 되겠다 생각했죠.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집에 싸게 들어가시면 어떻겠냐고 하시더라고요. 1억 정도만 준비하시면 그 가격에 맞춰서 드린다고요. 저는 그 정도라면 무조건 좋아하실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얘기를 했더니 시부모님이 난감해 하시더라고요. 1억씩이나? 아니, 그 너희 집이야 1억이 돈도 아니겠지만 우리 같은 서민들은 1억 만들기도 힘들단다. 그렇다고 우리가 신용도가 있거나 번듯한 직장이 있어서 대출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그러지 말고 이왕 도와주시는 김에 그냥 살게 해주시면 안 된다니? 아유, 우리도 사돈한테 이런 소리 하는 거 죄송하고 민망한데 우리가 오죽하면 그러겠니? 몇 년 안에 네 시누이도 시집 보내야 하는데 월세만 내다가 돈 한 푼 못 모으게 생겨서 그렇지. 그러지 말고 아가, 네가 아버지한테 잘 좀 말씀드려봐라. 나도 이참에 며느리 덕 좀 보자. 결국 얘기를 들으신 아버지가 시부모님 형편을 고려해 공짜로 집을 내주시기로 하셨고 그 후로 시부모님과 시누이가 아버지 집으로 이사를 들어가 지내게 됐어요. 그래, 나도 그 돈 받자고 그런 건 아니고 사돈댁이 괜히 공짜로 사신다고 부담스러워 하실까봐 그런 거니까 사정이 그러시면 그냥 지내시라고 해라. 어차피 전세 받아봐야 은행 이자만 받지 큰 손해도 아니고. 정말 감사합니다, 장인어른. 제가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남편은 저희 아버지에게 무척 감사해 했고 저는 그런 남편의 마음만으로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그랬던 남편도 얼마 지나지 않아 점점 변해가기 시작하더라고요. 언제는 저희 아버지 덕분에 부모님 아파트에 모셨다고 좋아하더니 언젠가부터 저희 아버지가 무슨 말을 할 때마다 갑질을 하냐며 자격지심을 가지는 겁니다. 한 번은 저희 아버지 생신에 모시고 외식을 했었는데 저희가 계산을 한다고 해서 아버지가 남편에게 고맙다고 인사를 하셨어요. 허허허, 이 사위 생기니 비싼 밥도 얻어먹어보고 고맙네 김서방. 사실 계산은 제가 했지만 아버지는 부부니까 남편에게도 고맙다고 하신 거죠. 그런데 그걸 가지고 남편이 계산 안 한 자기 눈치를 줬다고 난리를 치는 겁니다. 아니, 장인어른은 대체 왜 그러셔? 당신 카드로 긁은 거 뻔히 보셨으면서 내 덕이라 그러는 건 나한테 계산 안 했다고 눈치 주시는 거 아니야?
저번에도 우리 부모님 그 집에 사시는 거 불편한 거 없으시냐 물어보라 하질 않나. 자꾸 나한테 눈치 주시는 것 같아. 그냥 별뜻 없이 하는 말 가지고도 돈 가지고 눈치 준다, 돈 있다고 생색낸다, 그런 식으로 자꾸 양쪽 집안 형편을 비교하며 자격지심에 툴툴거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연애 시절에는 없어도 없는 것 가지고 창피하지 않아 하던 사람인 줄 알았는데 원래부터 이런 사람이었는지 그렇게 변한 건지 혼란스러웠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남편이 괜히 짠한 마음에 달래주려 애를 썼었어요. 아버지나 나나 그런 의미가 아니다. 오해했으면 미안하다. 그러면서 제가 먼저 사과하고 보듬어주고 제가 남편에게 많이 지고 들어가 줬죠. 그랬더니 그게 버릇이 잘못된 건지 남편은 제가 자신을 배려해주고 저희 아버지가 시댁에 편의를 주고 도와주는 걸 언젠가부터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더라고요. 전에는 꼭 은혜 갚겠다고 눈물까지 흘리더니 이제 누릴 만큼 누리게 되니 마음이 달라졌던 모양입니다. 사람이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올 때 마음 다르다는 말이 딱 그 짝이다 싶더라고요. 그런 문제가 자꾸 벌어지다 보니 남편과 제 사이에도 다툼이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쇼핑을 해도 사치스럽다니 돈 많은 부모 둬서 좋겠다느니 비꼬기 시작했고 저는 그런 남편의 자격지심에 점점 지쳐가고 있었어요. 그 와중에 자꾸 저희 아버지 덕 보려는 시댁 식구들도 문제였죠. 돈 필요하다고 저나 남편에게 부탁하는 건 말할 수 없이 잦았고 시댁 식구들이랑 외식할 때마다 계산하는 건 늘 저였습니다. 결혼하고도 남편이랑 제가 돈 관리를 각자 했었는데 그걸 아시는 시부모님이 저는 친정덕 보지 않냐며 저한테만 계산을 시키셨거든요. 그런 거야. 조금 치사하고 기분 상해도 그러려니 하며 넘길 수 있었죠. 하지만 저를 넘어서 저희 아버지에게까지 빌붙으려 하는 건 진짜 이해할 수 없었어요. 사실 시부모님이 저희 아버지 도움을 바란 게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돈 나오는 주머니인 줄 아는지 픽하면 돈 필요하다며 친정에 말해보라 하던 시아버지 말을 어떻게든 피하던 저였어요. 하지만 저는 그때마다 당연히 거절했고 그 정도 했으면 시부모님도 알아들으실 줄 알았죠. 그런데 제가 자꾸 거절을 했더니 아예 자리를 만들어서 저희 아버지에게 직접 말씀을 꺼내시더라고요. 웬일로 저희 아버지한테 식사 대접하고 싶으시다며 약속을 잡으시던 시부모님을 믿었던 게 문제였습니다. 시부모님 권유로 식구들이 다 같이 모인 자리에서 시아버지가 저희 아버지에게 돈 좀 빌려달라 당당하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저 사돈, 사실 제가 말입니다. 요즘 노후 대비해서 대리점 사업을 생각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혹시 사돈께서 자금을 도와주시면 안 되시려나 해서 말입니다. 투자금이요? 얼마나 생각하십니까? 그리 많이는 아니고 5천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창업비용은 적은데 이 수익은 상당하다 하더라고요. 그러네요. 5천 정도면 상당히 저렴하네요. 그럼 제가 5천만 원 빌려드리면 되겠습니까? 정말입니까? 그래 주시면요 감사하죠. 역시 사돈은 말이 좀 통하실 줄 알았습니다. 제가 며느라이 통해서 얘기해보려니까 며느리가 통 말을 전하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따로 자리 마련했거든요. 아닙니다. 사돈간에 그 정도 뭐가 힘들다고요. 앞으로 그런 건 저희 딸 통하지 말고 그냥 저한테 바로 연락 주십시오. 역시 사돈 통이 참 크십니다. 이거 그냥 냉큼 받기 죄송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아닙니다. 어차피 빌려드리는 건데요 뭘. 남도 아니고 사돈끼리 그 정도는 할 수 있죠. 그럼 다음 주 중으로 저희 사무실에 한번 오세요. 오셔서 차용증 쓰시고 그날 바로 입금해 드리겠습니다. 예? 차용증이라뇨? 그냥 빌려주시는 게 아니고요. 돈을 빌려주는 일인데 서류 작업은 당연히 해야 하는 거죠. 설마 차용증 없이 그냥 빌려달라는 말씀이셨습니까? 우리 사돈 사이에 그런 게 필요합니까? 그냥 구두상으로 하면 되지. 하하하, 그건 좀 곤란하겠습니다.
제가 아무리 가까운 사이여도 돈 거래는 깔끔하게 하는 편이라서 말이죠. 차용증 못 쓰시겠으면 저도 빌려드리기 어렵겠습니다. 시아버지가 무슨 생각이셨는진 모르겠지만 아마 저희 아버지가 몇 억 하는 집도 그냥 살게 해줬으니 5천만 원 정도는 흔쾌히 내어줄 거라 생각했나 봅니다. 하지만 사업가로 살아오신 아버지는 돈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늘 엄격하셨고 차용증 없이 돈을 빌려주실 분이 아니셨습니다. 사실 차용증을 쓴다고 해도 저희 아버지가 시아버지에게 이자를 높게 받거나 기한을 촉박하게 하실 분은 아니시죠. 그냥 법적으로 차용증만 쓰시겠다는 거죠. 그런데도 시댁에서는 저희 아버지가 이것저것 따지고 돈을 쉽게 빌려주지 않는다고 서운하다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아버지가 단호하게 나오니 별말 못하던 시부모님은 그 후로 괜히 저를 붙잡고 늘어지셨습니다. 딸이니 가서 아양이라도 떨어 돈을 받아와라. 그러지 말고 그냥 좀 빌려달라 해봐라 하는데 제가 싫다고 안 된다고 하는데도 저를 들들 볶아대더라고요. 그러더니 기어이 남편까지 돈 타령을 하는 거죠. 아이, 장인어른도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야? 아이, 장인어른한테 5천은 돈도 아니잖아. 근데 그거 그냥 빌려주기 힘드셔서 차용증을 쓰시겠대? 있는 사람이 더하다고. 정말 너무하신다. 돈 빌리면서 공증도 안 받겠다는데 도둑심보인 거 아니고? 왜 죄 없는 우리 아빠 가지고 그래? 남편은 그때부터 대놓고 저와 아버지가 돈 가지고 유세를 떤다며 화를 냈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과 시댁의 태도가 도저히 이해되지 않았어요. 아무리 도둑놈 심보라 그래도 어떻게 그렇게까지 바라냐 말이에요. 결국 저는 그 문제로 남편과 크게 싸우게 됐고 시댁에서도 좋은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남편 믿고 잘 참았던 저였는데 이제는 빌붙이려는 시댁도 그런 자기 부모 편만 드는 남편도 다 지긋지긋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결혼 3년 차에 이혼 생각까지 하게 됐고 남편과는 그 후로 냉전이나 다름없이 지내게 됐어요. 그러던 중 예상치 못하게 갑작스러운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퇴근길에 전화를 받게 됐는데 저희 아버지가 회사에서 일하시던 도중에 갑자기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응급실로 실려가셨다는 소식이었어요. 다행히 아버지 회사 직원들이 발견해서 바로 응급실로 이송되셨지만 직원분들께 그 소식을 전해들은 저는 심장이 떨어지는 기분이었죠. 아버지가 잘못될까 걱정되는 마음에 놀란 마음으로 곧바로 병원으로 달려갔더니 아버지는 응급실에서 응급처치를 받고 계셨고 제가 도착하자마자 급히 수술에 들어가시게 되셨습니다. 그런데 그 정신없는 와중에 전화가 울리더라고요. 한 번 걸린 걸로 멈추지 않고 계속 전화가 걸려오길래 받았더니 다름 아닌 남편이었습니다. 제가 집에 없는 걸 확인하고 따져 물으려고 전화를 했던 거죠. 당신 왜 집에 없어? 어디야? 설마 싸웠다고 가출이라도 한 건 아니지? 그런 거 아니면 집에 늦으면 늦는다 말이나 해야지. 이제 한 집 살면서 남처럼 살겠다 이거야? 어디 진짜 나랑 해보자는 거야? 요 근래 돈 문제 때문에 시댁에서 욕먹고 남편이랑도 이혼하니 많이 대면대면했던 상태였다 보니 남편이 제가 집에 없는 걸 보고 짐 싸들고 친정이라도 간 줄 알았던 모양입니다. 그거야 장롱이나 한번 확인해보면 금방 알 수 있을 텐데 확인도 안 해보고서는 퇴근 시간 좀 늦어졌다고 그새를 못 참고 따져 묻는 전화를 했더라고요. 그러고 보니 아버지가 그렇게 되신 와중에 남편 생각은 들지도 않았네요. 그놈이 와봐야 위로가 되지도 않을 거라 생각했겠죠. 그래서인지 저더러 왜 집에 없냐며 닥달하듯 묻는 남편의 전화에 짜증이 나더라고요. 아버지 쓰러지셔서 병원이야. 심근경색으로 쓰러지셨어. 근데 당신은 가출이니 뭐니 그런 소리가 나와? 나 지금 아버지 수술 끝나기 기다려야 하니까 나한테 계속 그딴 소리 할 거면 전화 끊어. 뭐? 아니 장인어른은 갑자기 왜? 병원 어딘데? 어디면 뭐? 당신이 우리 아버지 걱정이나 하니? 그럼 나도 사위인데 당연히 걱정되지. 아무튼 지금 갈 테니까 병원 주소나 불러봐. 처음에는 집에 왜 없냐는 남편의 전화에 울컥 화가 치밀었는데
그래도 사위라고 병원에 오겠다는 남편 얘기를 들으니 마음이 좀 풀리더라고요. 바로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진짜 이혼을 할까 싶어 이혼 변호사를 찾아보고 있었는데 그래도 힘든 와중에 남편이 같이 걱정을 해준다는 게 든든하기도 했습니다. 정말 죽고 싶게 밉다가도 이럴 때는 내 편이 돼주는구나 싶어서 그때만큼은 제가 이혼 생각을 너무 쉽게 했었던 건가 하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그렇게 남편에게 병원 주소를 알려주고 기다리는 사이 아버지는 짧은 수술을 마치고 나오셨고 병실로 옮겨지셨습니다. 다행히 응급처치를 잘 받으신 아버지는 심장 혈관에 스텐트를 넣는 시술을 하셨는데 큰 수술은 아니었는지 1시간도 안 돼서 수술이 끝이 났더라고요. 그렇게 입원실로 옮기신 아버지는 괜찮아 보이셨지만 왜인지 마취에 깨어나지 못하고 의식 없이 누워만 계셨습니다. 가끔 부작용으로 이러다 영영 못 깨어나시는 분들도 있다고 하던데 그 얘기를 듣고 나니 아까 수술 동의서에 사인하면서 봤던 부작용들이 괜히 떠올라 정말 미칠 것 같더라고요. 늘 건강하고 당당하셨던 아버지가 이렇게 의식 없는 상태로 힘없이 계시다는 게 너무 무서웠어요. 그 후로도 무슨 일인지 아버지는 쉽게 의식이 돌아오지 않으셨고 저는 그런 아버지를 두고 기도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 아버지 평생 딸자식 뒷바라지만 하시고 얼마 전에는 시집 보낸 딸자식 때문에 괜히 속상한 일까지 당하셨는데 고생만 하시던 아버지 이렇게 보내드리면 제가 정말 두고두고 후회할 것 같더라고요. 이럴 줄 알았으면 결혼 같은 건 하지도 말고 평생 아버지 모시고 같이 살 것을 그랬다며 저는 의미 없는 후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밤새 아버지 손을 붙잡고 기도하며 하루를 꼬박 보냈죠. 그렇게 아침이 됐고 다음날 점심이 다 돼서야 누군가 병실 문을 열더라고요. 병실 좋은 데 잡았네. 여기 특실이야? 노크도 없이 우르르 쳐들어온 사람들은 다름 아닌 남편과 시댁 식구들이었습니다. 저를 못 잡아먹어 안달이던 시부모님의 밉상 시누이까지 아주 한 가족이 단체로 왔더라고요. 온다 해놓고 연락 없던 남편은 다음 날이 돼서야 식구들을 다 끌고 병원에 도착했네요. 누가 의식도 없는 환자 병실에 함부로 들어오는지 해맑은 남편과 시댁 식구들 모습에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대체 뭐하러 시댁 식구들까지 끌고 온 건진 몰라도 꼴 보기 싫은 시댁 식구들은 환자 병문안을 오면서도 손에 주스 상자 하나 없이 빈손이었네요. 뭐야? 당신 어제 바로 온다 그런 거 아니었어? 아니, 나도 피곤하니까 밤에는 못 오지. 당신도 올 필요 없다며. 그래, 근데 먼저 오겠다고 한 건 당신 아니야? 장인어른 걱정되니까 와야겠다며. 그럼 환자 생각해서 혼자 오지 뭐하러 다른 식구들까지 데려왔어? 우선 여기서 나가. 아버지 아직 의식 못 찾으셨고 환자 안정 취해야 해.